금요일 밤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찌를 듯 솟아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한 채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거실에 은은한 다운라이트 조명이 잘 닦인 호두나무 원목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벽에 걸린 유명 작가의 그림을 자에는 깊은 음영이 드리워져 있었다. 제희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고급 도자기 찻잔을 손에 들고 그 평온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28살 외아들 준우가 오늘 밤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여자친구 민지의 본가에 인사를 하러 간 상태였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전의 날을 떠올리자 자연스레 내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 준우가 벌써 저렇게 커서 듬직하게 자기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다니. 지난 2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어떤 수능, 많은 고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아들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채웠다. 민지는 준우가 힘든 시기에 곁을 지켜준 고마운 아이였다. 나는 그저 이 시간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찰칵. 현관문이 열리는 건조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무거운 공기를 질질 끄는 듯 둔하고 힘을 없는 발소리. 평소 같으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활기차게 들려왔을 목소리가 오늘 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F 어서 오렴 준우야. 아는 어떻게 됐니? 나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며 거실 문을 열어 었다. 준우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알던 내 아들이 아니었다. 평소엔 생기로 가득 차 반짝이던 눈동자는 어둡게 가라앉아 힘없이 닭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등은 고양이처럼 잔뜩 웅크리고 있었고 마치 온몸에서 생명력이 모조리 빠져나간 것만 같았다. F. 준우야?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나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고 내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돌았다. 준우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딸가닥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떨어져 떠난 것을 간신히 손가락에 힘을 주어 붙잡았다. 준우의 왼쪽 뺨. 그곳에는 마치 불타는 단풍잎을 손으로 찍어낸 것처럼 새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다. 손가락 모양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끔찍한 그 자국은 몹시 부어올라 그의 하얀 피부 위에서 기이한 존재감을 내품고 있었다. F. 그 뺨은 대체 어떻게 된 거니? 나의 질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리면 누구와 싸움이라도. 준우는 한 번 입술을 꽉 깨물고 무언가를 참는 듯 눈을 내리깔았다. 이윽 곧 짜내듯 터져나오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거실 이 정적을 갈랐다. 얌. 엄마 오늘 민지씨 어머니 한테 맞았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나의 고막에 그대로 박혔다. 맞았다고? 누구에게? 아들 약혼녀. 이 어머니에게.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며 모든 사고가 멈췄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준우를 감히 누가 내 아들에게 내 아내 모선을 애가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내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했다. 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야 했다. 내 손에 쥐어진 찻잔이 깨지기 직전이 었다. 준우는 휘청거리는 다리로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유를 물었더니 목이 메인 목소리가 손바닥 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됐죠? 편부모 밑에서 자란 가난한 집안 사람이 라고 했어요. 편부모 밑에서 자란 가난한 집안 사람. 그 잔혹한 말이 시간을 멈췄다. 나의 뇌리 속에서 남편을 잃은 후의 2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 갔다. 여자 홀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감추고 얼마나 많은 밤을 이를 악물고 버텨왔던가. 그 모든 것을 발로 짓밟아버리는 듯한 한마디였다. 나는 천천히 아들의 옆에 앉았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내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조용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F는 그분 이름이 서현숙 씨가 맞지? 서현숙.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며 물었고 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뺨에 새겨진 북 연 자국은
단순한 폭력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준우가 둘이서 함께 걸어온 20년이라는 소중한 세월에 찍힌 잊을 수 없는 굴욕의 낙인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렴. 나의 목소리는 조금 전까지의 동요가 거짓말인 것처럼 잔잔한 호수 표면 같은 평온함을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용암 같은 정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나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나는 젖은 수건으로 아들의 뺨을 식혀주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준우는 그 악몽 같았던 시간을 하나씩 힘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식, 집안의 호화로운 거실, 대리석 테이블, 값비싼 고가구들, 그리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약혼녀 민지와 그 어머니의 모습.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버지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요. 준우의 목소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일, 그리고 그 이후로 어머니 다 홀로 자신을 키워오셨다는 것을 솔직하게 예언한 후 야기한 순간 현숙 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고 했다. 준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의 공포가 아직도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였다. 준우야, 괜찮아. 엄마가 듣고 있어. 내 마음속으로만 속삭였다. 준우는 고개를 들어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더니 겨우 다음 말을 이어갔다. 그는 눈빛으로 그 집안의 냉기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나에게 전달하려는 듯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마치 범죄자를 보는 듯한 경멸의 시선이 준우의 온 몸에 박혀들었다. 편부모라고요. 그 말을 시작으로 이후는 방적인 폭언뿐이었다. 준우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굴욕을 견디는 듯 말을 이었다. 아버지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인간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리가 없다. 우리 집안에 그런 더러운 피를 섞을 수는 없다. 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의 가슴을 도려내는 듯했다. 하지만 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뺨을 식히는 수건 위로 조용히 뒷뺨을 쓸어주는 손가락 끝에 희미하게 힘이 들어갔을 뿐이다. 제가 어머니는 대기업 상사 부장으로 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다고 반박했더니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준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 부장이라고요? 여자가 그 나이에 부장이라니. 어떻게든 남자에게 붙어서 출세한 거겠지요. 차라리 물 장사라도 했으면 더 솔직하기라도 하지요. 물장사. 남자에게 붙어서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안위 무언가가 조용하지만 결정적으로 끊어졌다. 그것은 내가 지켜온 마지막 성역이었다. 세상을 떠난 남편과 태어날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의료 세계를 만들겠다고 맹세했던 그날, 간호사에서 시작 해피를 토하는 듯한 노력으로 경영을 배우고 작은 문 간호센터에서 시작해 단신으로 거대한 의료 법인 그룹을 일구어 낸 그 모든 여정과 긍지를 이서연숙이라는 여자는 자신의 뒤틀린 편견만으로 더럽히고 짓밟아봐 낸 것이다.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입안에 분이 도는 듯한 짠맛이 퍼졌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나의 땀과 눈물, 그리고 남편과의 약속이 단숨에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 여자의 오만함은 단순히 나를 모욕한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모든 약자, 홀로 서기 위에 발버둥 쳐온 모든 이들의 삶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눈은 뺨을 때린 것보다 내 아들의 미래를 짓밟은 것보다 나의 존엄을 부정하고 남편의 유산까지 모두 한 것이 가장 뼈 아팠다. 그래서 맞았다는 거구나. 네. 말에 저도 순간 욱해서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쳤더니 날아온 손찌검이었어요. 준우는 아픔보다 놀라움과 굴욕감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저 욱신거리고 뜨거워지는 뺨을 누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유리잔에 차가운 물을 따랐다. 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기업 상사 부장이라는 신분은 그저 외부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일 뿐이었다. 아들 준우를 권력 다툼에서 멀리 떨어뜨려 평범한 청년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도 그 여자에게는 모욕의 빌미밖에 되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물을 건네며
나는 마지막 확인을 하듯 물었던 F 서현숙 씨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던 병원 이름은 뭐지? 서종합병원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의 뇌리에는 며칠 전 최종 승인을 위해 검토했던 두꺼운 인수합병 계획 최종 서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서종합병원. 그 이름은 나에게 단순한 인수 리스트의 한 항목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나의 아들의 존엄을 빼앗고 나의 인생을 모욕한 여자가 군림하는 오만의 성을 의미했다. 나의 질문에 준우의 표정은 더욱 어둡게 일그러졌다. 조금 전까지의 분노나 굴욕과는 달랐다. 더 많은 음속 깊은 곳을 꺾어버리는 듯한 둔한 아픔의 색깔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 둔한 아픔의 색을 보며 직감했다. 아들의 뺨에 난 상처보다 아마 민지에 되받은 상처가 더 깊을 것이라고.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나 역시 알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내 아들이 저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설마 그녀가 모른 척했 의리가.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말리려고는 했어요. 하지만 준우의 말이 끊겼다. 그의 뇌리에는 그 순우 간의 광경이 박혀 떠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머니, 현숙 씨에게 일가를 당하고 겁먹은 듯 입을 꾹 다물어버린 약혼녀의 모습이 현숙 씨가 자신에게 다시는 내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소리친 후 마지막으로 민지가 한 말이었다.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무릎 위에서 꽉 쥔 주먹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준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을지 몰라요. 나는 무심코 숨을 들이마셨다. 내 귀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사랑을 맹세했던 여자가 그녀는 울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했다. 저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역시 부모님 두 분이 계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준우 씨는 좋아하지만 가족 문제까지 생각하면 그 말은 현숙 씨에게 뺨을 맞은 상처보다 훨씬 더 깊게 준우의 마음을 찔렀다. 어머니에게서 부당한 폭력은 분노라는 형태로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찔린 상처는 영혼 자체에 아물지 않는 흉터를 남긴다. 그것은 오늘의 몸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차가운 독과 같았다. 준우는 위 떨리는 어깨가 그의 절망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다. 믿었던 미래, 함께 만들자고 맹세했던 가정이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권력과 가문이라는 벽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하물며 민지 자신이 직접 그 손으로 무너뜨렸다니.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위로도 지금의 그에게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리라. 나는 그저 조용히 준우의 등에 손을 얹고 천천히 등을 쓸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등이 이렇게 작고 의지할 곳 없어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내 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결정타를 날리듯 현숙 씨가 말했다고 했다. 당장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회사에도 연락할 거예요. 이사장 부인인 나에게 폭언을 했다고 말이죠. 권력을 방패 삼은 비열한 협박이었다. 남인지의 배신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준우에게는 이미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서시 집안을 떠났다고 한다. 이야기 전부를 들은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내 눈으로 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의 색은 없었다. 오직 절대 영도의 얼음처럼 흔들림 없는 결의만이 존재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 상자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빛도 지금 내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나는 야경의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다. F 됐어? 준우야. F 너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아무것도. 그 목소리는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장렬한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내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서현숙이라는 여자예요. 오만한 미소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미래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의 결의에 찬 말은 그러나 준우의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 저는 꺼질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양. 저는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마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저 잠자코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천천히 아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내 표정은 조금 전까지의 얼음 같은 냉철함에 서벗어나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것은 현숙 일가에 대한 분노와는 질이 다른 내 자식에 대한 애정의 아픔이었다. 왜 싸우지 않았니? 오야. 나는 조용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다. 왜 나의 긍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맞서 싸우지 못했니? 무서웠어요. 준우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본물 터지듯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자리의 분위기, 현숙 씨의 그 경멸하는 눈빛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회사에서의 제 위치도 민지와의 관계도 전부 잃게 될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잃었구나. 나는 그 말을 간신히 삼켰다. 아들을 더 이상 몰아세우는 것은 본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말이 있었다. 것은 어머니로서 그에게 주어야 할 시련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상대가 장 부인이기 때문에, 권력자이기 때문에 묵묵히 모욕을 받아들인 거니? 아니야. 그게 아니지. 준우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그 변명에는 힘이 없었다. 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는 듯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는 너무 착해. 아니, 지금의 너를 착하다고 말하는 건 그저 응석을 받아주는 것일 뿐이야. 너는 마음이 약해. 너의 신념을 관철하기보다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선택하는구나. 나의 뇌리에는 중학생 시절의 준우의 모습이 떠올랐다.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를 감싸주려다 오히려 자신이 표적이 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준우는 끝까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다. 상대가 많으니까, 선생님께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라며 그저 참는 것을 선택했다. 네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낼 용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수적이야. 오늘 너는 나를 지키지 못해서 그뿐만 아니라 민지 씨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실패했지. 미안해요. 엄마. 죄송해요. 준우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런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의 떨림이 아플 정도로 전해져 왔다. 여자 홀로 키워온 20년 동안 나는 아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일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잊었는지도 모른다. 역경에 맞설 진정한 강인함을 사과할 필요는 없어. 나는 눈물을 닦아주듯 준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다 쓰다듬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두렴. 너는 그 약함이 오늘 너 자신과 너의 어머니의 존엄을 훼손했어. 그리고 네가 진정으로 사랑했어야 할 여자까지 잃게 만들었지. 그 사실에서 절대로 눈을 돌리면 안 돼. 그 말은 엄격했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자양분인 것이다. 준우는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듯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주 희미한 별이의 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작은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그걸로 더였다. 나는 조용히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함이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야. 준우야,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그저 일어서는 것이야. 그 말은 이제부터 시작될 장렬한 싸움의 계시를 알리는 조용한 징소리처럼 방 안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준우를 침실로 들여보내고 그의 등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홀로 거실에 정적 속으로 돌아왔다. 조금 전까지의 어머니로서의 정 가득한 표정은 이제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의 얼굴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가면처럼 일체의 감정을 지워냈고 오직 눈동자만이 끝없는 심연을 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서재의 중후한 마호가니 문을 열었다. 그곳은 대기업 상사의 부장인 제희의 방이 아니었다. 벽면 전체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모니터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직통 전화와 직 승인되지 않은 경영 전략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진짜 성성이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의료법인 그룹인 한국 메디컬 홀딩스, K 매드홀딩즈를 이끄는 회장, 제2의 사령실이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만년필 한 자루를 꺼냈다. 새가 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인 그 펜은 내가 중대한 단을 내릴 때에만 캡이 열리곤 했다. 찰칵하는 건 조한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반격의 봉화를 울리는 신호였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직동 전화 중 하나를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다. 콜 사인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회선 너머는 24시간 오직 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F, 나야, 회장.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 온 것은 나의 비서이자 20년간 그림자처럼 나를 지탱해온 지훈의 침착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급 한 안건이 있으신지요? F, 야밤에 미안하지만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겼어. 나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그 시선 끝에 있는 모니터에는 인수 대상 리스트 최상위에 표시된 서종합병원이라는 글자가 불길한 빛을 내고 있었다. F, 서종합병원 인수 계획 최종 단계로 이행할 모든 일정을 앞당긴다. 지훈의 목소리에 아주 잠깐 놀라움의 색이 섞였다. 하지만 그는 프로였다. 곧바로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고 막힘없이 응답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무리 빨라도 아직 한 달은 더 걸립니다. 물밑에서의 주식 매입이 최종 단계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F, 상관없어. 남은 주식은 내일 시장이 열리는 시트 오비 공개 매수를 걸어서라도 취득해. 법무팀, 재무팀, 모든 팀을 지금 당장 소집해. 목적을 위해 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 목소리에는 일체의 망설임도 연민도 없었다. 그것은 적대는 하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절대 군주의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어둠을 응시했다. 그 어둠 너머에서 지금쯤 서현숙이라는 여자는 아들 윗뺨을 때렸던 그 손으로 우아하게 와인잔이라도 기울이고 있을까? 그 광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뱃속에서부터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F,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2주 후 무슨 일이 있어도 2주 후에 개최한다. 콜론 2주 후 말씀이십니까? 의제는 나는 만년필 끝으로 손안의 메모지에 힘주어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것은 서씨 일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F, 의제는 현우 경영진의 즉각 해임 이상이야. 전화를 끊자 나는 깊고 조용하게 숨을 내쉬었다. 서재 창문에 비친 나의 얼굴은 스스로 보아도 혹한 포식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것은 복수가 아니다. 이것은 부당한 폭력으로 짓밟힌 아들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싸움인 것이다. F, 2주 후 서현숙, 너는 네가 비웃었던 편부모 밑에서 자란 가난한 집안 사람이 대체 누구였는지 내 몸으로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한국 메디컬 홀딩스라는 거대한 조직은 마치 심해에서 잠자던 고래가 깨어난 것처럼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서울도 심 1등지에 자리한 본사 빌딩에는 법무, 재무, 홍은, 전략팀의 최고 책임자들이 검은색 차량을 타고 속속 흡수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최고 지휘관의 갑작스러운 출격 명령에 대한 전율이 뒤섞인 흥분이 떠올라 있었다. 서종합병원에 남은 주식 32%, 내일 오전 9시 시장 개장과 동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취득한다. 예산에 상한은 없다. 재무팀 최고 책임자가 내린 명령에 플로어는 순식간에 전장의 분위기로 변했다. 한편 법무팀은 2주 후에 열릴 임시 이사회를 위해 회사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소집 통지, 서문안 작성, 위임장 확보, 그리고 현 경영진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게 배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까지 모든 것이 초단위의 스케줄로 서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진행되었다. 그 격렬한 전쟁의 중심에서 벗어난 회장실에서 나는 또 하나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석을 두고 있었다. 내가 전화를 건 상대는 서종합병원의 민재 부원장이라는 남자였다.
민재는 현재 이사장인 서영만의 경영 방침에 반발하며 화려한 설비 투자, 나부유층 대상 서비스보다는 묵묵한 지역 의료와 환자 한 명 한 명을 마주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는 구시대적이지만 올곧은 의사였다. 그의 청렴결백함 때문에 내부에서는 냉대를 받았지만 그를 따르는 후배 의사들과 간 호사들은 적지 않았다. 나는 몇 달에 걸친 내밀한 조사 속에서 그가 새로운 서종합병원을 맡길 만한 인물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제2 회장님, 이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갑작스러운 전화에 민재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내가 한국 메디컬 홀딩스의 회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인수 계획의 대상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 민재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후에 선생님의 병원에 커다란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폭풍이라니요. 지금은 자세한 것을 말씀드려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병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분들의 미래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될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나의 말에는 이 상한 설득력이 있었다. 민재는 전화 너머로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대의 말을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날 병원 내부는 큰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직원들은 동요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때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디 모두요.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현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의 차기 병원장으로의 취임 요청이 없다. 민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 전화의 주인, 이 썩어 문드러진 서시 가문의 지배를 끝내기 해 나타난 구세주일지도 모른다고 긴 침묵 끝에 그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제2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이 병원의 양심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 보이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요로 모든 말 이 바둑판 위에 놓였다. 이제 심판, 시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창밖에서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길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벽에 걸린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 당신 지켜봐줘. 저 아이의 존엄도 우리 부부 20년 세월도 내가 반드시 되찾아올 테니까. 그 맹세는 아침 노을의 빛과 함께 서울의 하늘에 조용히 녹아들었다. 내가 물밑에서 장렬한 전쟁주는 길을 진행하고 있을 무렵 모든 사태의 근원인 시 집안에는 실로 우아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준우가 굴욕과 함께 저택을 떠난 지 며칠 후 현숙은 그 사건을 마치 무용담처럼 남편이자 이사장인 서영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말 어디서 감히 기어 들어온 건지 편부모 밑에서 자란 근본 없는 남자가 우리 민지를 꼬시려 하다니. 거실의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현숙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고급 와인잔을 입에 가져갔다. 그녀의 손에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확실하게 말해줬으니 다시는 얼씬거리지 못하겠지만 정말이지 요즘 세상엔 어떤 더러운 피가 섞여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장 영만은 아내의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경제신 문에 눈을 떨어뜨린 채 맞장구를 쳤다. 그래 수고했군. 그에게 딸의 결혼 상대란 병원 경영의 말로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가치밖에 없었다. 이번 일은 그저 그 말이 하나 불량품이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였다. 딸 민지 역시 거실 한 구석에서 어머니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준우에 대한 희미한 죄책감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머니의 기세와 서시 가문이라는 배경이 가진 압도적인 권력에 대한 공포가 앞을 섰다. 엄마 말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파도는 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부족함 없는 생활을 지켜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녀는 스스로의 배신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어머니가 상사 부장이라니 웃기지도 않아요. 여자 부장이라는 게 다 이름뿐인 장식품이겠죠. 현숙은 크크크 목을 울리며 웃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장식품이라고 비웃었던 부장이지 금 바로 자신들의 발밑에 펼쳐진 거대한 제국을 통째로 빼앗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오만과 영화는 바로 이 순간이 타버리기 직전에 촛불처럼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씨 집안에서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전 지인과 거래처 중역들을 초대한 홈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난반사되고 사람들은 웃는 얼굴로 샴페인 잔을 주고받았다. 현숙은 마치 여왕처럼 그 중심에 서서 우쭐한 표정으로 자신의 수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역시 이 사장 사모님은 안목이 있으십니다 하며 아첨하는 웃음을 지었다. 모두가 서씨 가문의 권력에 아첨하며 그 번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파티가 최고조에 달했을 바로 그때였다. 이 사장 영만의 스마트폰 진동이 재킷 안쪽에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표시된 것은 그의 비서로부 더운 긴급 전화였다. 뭐야? 이럴 때 영만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리고 테라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이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넘어 비서의 목소리는 사롭지 않을 정도로 상기되어 있었다. 진정해. 무슨 일이야? 방금 한국 메디컬 홀딩스에서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2주 후 임시 주조 총회 및 임시 이사회 강제 소집 통지서입니다. 한국 메디컬 홀딩스.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영만이 등줄기를 차가운 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저 업계의 거인이 우리 병원에 강제 소집이라니? 화려했던 파티의 환상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다. 발밑에서 거대한 지진이 시작되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영만은 휩싸였다. 말도 안 돼. 한국 메디컬 홀딩스와 우리가 엮일 일이 전혀 없는데. 그는 공허한 상태에 빠졌다. 지난 며칠 동안 시장에서 보였던 이상 징후들, 갑작스러운 주가 상승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배후에서 움직였던 것인가?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테라스에 차가운 밤 공기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임시 이사회가 열리기까지의 2주간은 서영만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한국 메디컬 홀딩스 K 매드 홀딩즈가 무엇 때문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는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K 매드 측 변호인단은 모든 것은 이사회 당일 공식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거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 사이 시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 서중합병원의 가가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의 이상 고공행진을 보인 것이다. 누군가가 시장에 풀린 주식을 맹렬한 기세로 사 모으고 있었다. 영만은 그것이 K메드의 소행임을 직감하고 공포에 떨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서중합병원 최상층에 있는 특별회의실 중후관 문 앞에는 건너에 장한 경비원 몇 명이 배치되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 이미 K메드에서 파견된 변호인단과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체 무슨 짓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영만은 짜증을 숨기지 않고 소리쳤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무덤덤한 얼굴로 시계만 볼 뿐 아무도 답하려 하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다급해 보이는 현숙이 들어섰다. 남편의 상치 않은 모습에 안절부절 못하다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회의실의 이상한 분위기에 숨을 들이마셨다. 바로 그때였다. 상석에 놓인 단 하나만 다른 마치 옥저와 같은 가죽 의자. 그 자리는 오늘까지 이사장 영만의 정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 앉아있는 것은 낯선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는 공간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위엄과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현숙은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야? 저 여자는? 이윽고 그 여성이 천천히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 얼굴을 본 순간 현숙의 심장은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격렬하게 수축했다. 핏기가 사악 소리를 내며 온몸에서 빠져나갔다. 무릎이 풀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틀림없었다. 그 얼굴은 잊을 수 없었다. 몇 주 전 딸 민지가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었던 그 편부모 밑에 가난뱅이 어머니, 자신이 물장사라고 비웃고 그 아들의 뺨을 때렸던 그 여자다. 왜 저 여자가 여기에 있는 거지? 왜 이 사장인 남편의 자리에 저렇게 당당하게 앉아 있는 거지? 현숙의 머리는 혼돈을 난에 극에 달했다. 그녀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 예고했던 바로 이 순간 회의실 오전 10시를 알리는 벽시계의 차임벨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신호로 옥저에 앉아있던 제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입술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F,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정적에 휩싸인 회의실 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야프, 서현숙 씨. 지난번에는 저희 아들이 신세를 많이 졌지요. 나는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하는 현숙에게 우아하게 눈길을 한 번 준 후 다시 이사들 쪽으로 몸을 돌렸다. F. 자, 여러분, 아직 자기소개가 남아있어. 어찌요? 그 한마디가 이제부터 시작될 딴죄에 그게 제일 막이 올랐음을 알렸다. 회의실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모든 시선이 상석에 선 한 여성, 제리에게 쏠려 있었다. 나는 모인 이사들과 공포와 혼란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서영만의 현숙 부부를 마치 무대 위의 배우들을 내려다보는 연출가처럼 천천히 둘러보았다. F.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참석자들의 긴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F. 제가 바로 한국 메디컬 홀딩스 K의 MED 홀딩즈 회장 제이입니다. 그 한마디는 조용하면서도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 되어 회의실에 장렬했다. 이사들 사이에서 봉우와 믿을 수 없다는 속삭임이 새어나 왔다. 이사장 영만은 크게 눈을 뜨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현숙, 그녀는 작게 신음하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뻔한 것을 간신히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다. 부모 밑에 가난뱅이, 물장사하는 여자, 장식품 부장. 자신이 경멸하고 비웃으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던 그 여자가 자신은 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업계의 절대적인지 대자였다는 말인가 믿을 수 없었다. 악몽이다.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농담일 것이다. 하지만 나의 옆에선 K메드의 수석 변호사가 그 악몽이 틀림없는 현실임을 냉철하게 고했다. 금일 오전 9시 32분을 기해 당사의 서종합병원 주식 취득은 발행 주식 총수의 68.3%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경영권은 완전히 당사가 장악했음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리치듯 놓았다. 그것은 서시 가문에 의한 100년 지배가 완전히 종언을 고했음을 보여주는 사망 진단서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당신들은 이 병원은 우리 서시 가문이 대대로 영만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차갑게 가로막았다. 이끌어오셨다. 네, 과거형이군요. 나는 손에 든 태블릿 단말기를 조작했고 정면이 거대한 스크린에 어떤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종합병원의 최근 몇 년간의 처참한 경영 실태를 보여주는 그래프였다. 3년 연속 적자, 노후화되는 설비에 대한 투자 미흡, 우수 의료진과 간호사의 비정상적인 이직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거점 병원이면서도 환자 만족도는 지역 최저 수준. F.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경영 성과입니다. 위의 한국 메디컬 홀딩스의 이념은 의료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경영진에게는 그럴 자격도 이념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함으로 선고했다. F. 따라서 본 임시 이사회의 제의로 의안으로 전 사장 서영만과 그의 일가에 연루된 모든 임원이 즉각 해임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제안이 라는 이름의 결정이었다. 과반수 주주인 나의 제안에 거부할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숙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F. 당신은 대체 왜 이렇다? 대까지 그 질문에 나는 비로소 인간적인 불타는 듯한 분노를 눈동자에 담고 현숙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F.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서현숙 씨. 나는 천천히 현숙에게 다가갔다. 하이힐 소리가 마치 사형대로 오르는 계단 소리처럼 차갑게 울렸다. F. 당신은 나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을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뱉었다. F. 편부모 밑에 가난뱅이가 당신의 성성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놀랍습니까? 나의 선고는 서현숙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부수었다.
그녀의 발밑에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상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권력, 가문, 재산, 그 모든 것으로 다져 올렸던 호화로운 성이 실은 모래성 자크하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깨달은 것이다. F. 여러분, 들 어주십시오. 나는 넋이 나간 듯한 현숙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이사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나의 목소리는 사늘어 적인 감정을 일절 배제한 냉철한 경영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F. 몇 주 전 제 아들이 결혼 이내 살을 드리기 위해 서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이자 위에서 이 서현숙 사모님은 무슨 짓을 했는지야 십니까? 회의실에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F. 그녀는 제 아들이 편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반역을 그 이유만으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 다의 이사들 사이에서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숙에게로 꽂혔다. 이것은 조금 전까지의 아첨이나 아부의 색이 전혀는 차가운 경계와 비난의 시선이었다. F.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더러운 피라고 모욕했습니다. 결국에는 여자 홀로 아들을 키워온 저를 어떻게든 남자에게 붙어서 출세한 물장사 여자라고 욕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금까지 서시 가문의 권력에 아부해왔던 이사들은 이제 완전히 형세가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공포의 얼굴로 일그러졌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현숙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F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요. 당신 드님이 먼저 저에게 심한 폭언을 내가 신호를 보내자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조작했다. 스크린에 띄워진 것은 서시 댁 거실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그 영상에는 현숙이 일방적으로 준우를 매도하고 그리고 힘껏 뺨을 때리는 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아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밀자 현숙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무너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면 불구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했단 F. 죄송합니다. 제가 모두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모습은 몇 주 전에 오만한 여왕의 그림자라고 난 찾아볼 수 없었다. 권이라는 이름에 드어 레스를 벗겨지고 비참하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한심한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의 눈동자에는 한 조각의 동정도 비치지 않았다. F. 용서라뇨? 당신이 빼앗은 것은 제 아들의 마음의 존엄입니다. 그것은 사과로 되돌릴 만큼 값싼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와 함께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단호한 태도로 들어온 것은 부원장이와 권민재의 모습이었다. 나는 무너져 내린 현숙을 한 번 쳐다보지도 않고 우렁차게 선언했다. F. 병원은 오늘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새로운 병원장은 오랜 세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실천해 오신민 제 선생님입니다. 그 말은 서시 시대의 완전한 종언과 새로운 시대의 음악을 회의실에 있는 모든 이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었다. 새 이사장실. 이제는 회장실로 사용하게 된 그 방에서 준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창밖에는 조금 전까지 어머니가 군림했던 서울의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웅장한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사고는 어머니 제이로부터 전해들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에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단죄의 임시 이사회가 끝난 후 나는 준우를 병원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이 방에서 모든 진실을 조용히 너나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자신이 단순한데 기업 상사의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의료법인 그룹 판국 메디컬 홀딩스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라는 것. 20년 전 남편을 잃은 후 간호사에서 시작해 단신으로 이 거대한 제국을 일구어냈다. 가는 것. 그리고 준우의 뺨에 새겨진 굴욕의 붉은 자국을 본 그날 밤 서시 일가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결심하고 이후 주만의 병원 인수를 완료했다는 것. 그 모든 사실에 준우는 말을 잃었다. 눈앞에 있는 어머니가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늘 다정했고 때로는 엄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지켜 주었던 어머니. 그 모습 뒤에 이토록 거대하고 냉철한 회장의 얼굴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왜요? 준우는 겨우 짜내듯 물었다. 왜 지금까지 계속 숨기셨어요? 그 질문에 나의 표정에서 회장으로서의 가면이 쓰여 르륵 벗겨졌다. 나는
평소 준우가 알던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희미하게 눈물이 고여 있었다. F 너에게 평범하고 온화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나는 들의 곁으로 다가가 그 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F 권력 다툼은 때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나는 네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고 너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올곧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어. 어머니의 따뜻한 손바닥에서 20년 세월의 깊은 애정, 이 준우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자신을 위한 어머니의 고독한 싸움. 그 무게를 알고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M1. 마저는 어저는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한심한 그리에요. F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에 젖은 아들을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F 너는 내가 바라던 대로 사람의 아픔을 아는다. 정한 아이로 잘 자라주어서 그것만으로도 나의 20년 세월은 보상받는 거야. 그게 나의 무엇보다 큰 긍지란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준우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굴욕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은 감사와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때 중후한 문이 조심스럽게 노크되었다. 들어온 것은 비서 지훈이었다. 얌 회장님은 그는 눈물을 흘리는 준우의 모습에 잠시 당황했지만 프로페셔널답게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램 방금 전도 뒤에서 서시 부부가 무릎을 꿇고서라도 회장님과 사모님을 뵙고 싶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보고에 준우는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나는 그런 아들의 눈동자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이렇게 묻고 있었다. 어떻게 할래? 준우, 오야. 그들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어머니가 마지막 판단을 자신에게 맡기에 보있었다. 준우는 그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했다. 회장실의 중후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서 있는 것은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몹시 초췌해진 서영만의 현숙 부부의 모습이었다. 이사장 영만은 값비싼 정장조차 구겨져 있었고 현숙은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간신히 서 있는 듯한 모양새였다. 두 사람은 방 중앙에 서 있는 준우의 모습을 발견하자 망설이는 듯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준우의 발밑에서 갑자기 어떤 자존심도 망설임도 없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다.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짓누르는 벽한 도계자 토하였다. 제2 회장님, 아니 준우씨, 이번 일은 정말 말로 죄송했습니다. 영만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쉰 목소리로 외쳤다. 이어서 현숙 역시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용서를 빌었다. F,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편부모니 난인이 하는 그런 하찮은 색안경으로 당신을 판단하고 감히 손까지 올리다니. 부디 이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의 준우는 그저 묵묵히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몇 주 전 자신을 벌레처럼 깔보던 인간들이 지금 자신의 발밑에서 용서를 빌고 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여기서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우월감에 젖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준우의 마음은 신기할 만큼 고요했다. 자존심도 증오심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일절 끼어들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아들 준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의 지불을 찍고 어른으로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마지막 시련인 것이다. 고개를 드세요. 긴 침묵 끝에 준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분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였다. 서씨 부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에 준우는 연민이나 경멸이 아닌 그저 고든시 선을 되돌려 주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때렸던 일도 어머니를 모욕했던 일도 이제 모두 물에 흘려보내겠습니다. 그 말에 부부의 얼굴에 순간 희망의 색깔이 떠올랐다. 현숙은 매달리듯 준우에게 호소했다. F 정말 이세요. 그럼 저희 딸 민지도 다시 그 아이 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만나줘. 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준우는 그 말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민지 씨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난 일입니다. 어머니께서가 늦춰주셨습니다.
진정한 애정은 상대의 가문이나 환경으로 인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날 민지 씨는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서씨 가문이라는 배경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민지 씨는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준우가 나약했던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한 순간을 의미했다. 그는 어머니의 권력에 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으로 단호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 모습에 나는 가슴속이 더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가를 눌렀다. 돌아서서 떠나려는 서씨 부부의 등 뒤에 내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F, 잠깐 기다리세요. 부부는 흠칫 어깨를 떨며 돌아보았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더니 의외의 말을 꺼냈다. F, 신들에게 단 한 번 더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말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지옥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얌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이라니요? 영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의 말을 되풀이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업계에서 영구히 추방될 것을 각오했던 그들에게 그것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현숙 역시 희미한 희망을 눈동자에 담고 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표 정한 채 담담하게 고했다. F, 전라남도의 외딴 섬에 있는 작은 진료소입니다. 의료진 부족이 심각해서 폐소 직전에 노인 진료소지요. 그 말에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고 재계의 거물들이 작은 도심 종합병원의 정점에 군림해왔던 그들에게 벽지의 진료소는 마치 땅끝처럼 느껴졌다. F, 물론 이사장실도 비서도 검은색 고급 차량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낡은 의료기구와 진료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이 드신 환자분들 뿐입니다. 월급도 지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나의 말은 사실상의 유배 선고였다. 그것은 물리적인 벌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장 집착했던 자존심과 허세라는 이름의 갑옷을 한꺼풀도 남김없이 견내기 위한 정신적인 실현이었다. F, 만약 당신들이 진심으로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면 그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부부는 할 말을 잃었다. 고화로운 생활, 사람들의 찬사, 권력,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름 없는 골 의사로서 여생을 보낸다는 현실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F, 가겠습니다. 그 의외의 말에 영만도 그리고 준우도 놀라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현숙의 눈동자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각오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F, 저는 지금까지 계속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권력이나 가문이라는 텅 빈 우상을 믿고 사람들의 마음을 짓밟는 것조차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은 싫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그 진료소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틀림없이 현숙의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온 절규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지금 비로소 간으로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영만 역시 아내의 결의에 정신을 차렸다. 그래, 나는 언제부터 길을 잘못 들었던가. 의사를 꿈꾸었던 젊은 시절의 순수한 열정은 뒤로 사라졌을까.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단순한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과 마주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두 사람의 결의를 그 강한 눈으로 꿰뚫어 보려는 듯 지켜보았다. 읽고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다. 미 비서 지훈에게 지시를 내렸다. F, 다음 달부터 부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줘. 거처도 이쪽에서 마련해주겠어.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방을 나서는 부부의 뒷모습은 작고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들이 떠난 후 준우가 의아한 듯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그렇게 심한 짓을 했는데.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온화하게 미소지었다. 그 말이 준우의 가슴에 깊고 따뜻하게 새겨졌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얻고 싶었던 것은 서종합병원이라는 성성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재생되는 이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강함이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재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준우는 이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운 것이었다. 그 폭풍 같았던 하루로부터 반년이 흘렀다. 계절은 돌고 돌아 서울의 도시는 부드러운 봄 햇살에 감 쌓여 있었다. 서종합병원은 민재 신임 병원장 체제 아래에서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경영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무엇보다 병원 내부에 흐르는 공기가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회장으로서 그 개혁을 지켜보면서도 다시 상사 부장으로서의 온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날 오후 준우가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한 여성을 데리고 나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엄마, 인사드릴게요. 제 약혼자 수연씨예요. 준우의 옆에서 깊이 고개를 숙인 수연이라는 여성은 화려함은 없지만 총명함과 내면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다정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셋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수연이 곱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우 씨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혼자서 그토록 큰 고생을 하시면서 준우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것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말에는 한 점의 아첨도 사교적인 인사치레도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는 진실된 감정이라는 것을 나는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준우는 수연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돌아온 그의 표정은 반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고 화창했다. 수연이 부모님들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편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는 다정한 청년으로 자랐구나라며 눈물까지 흘리시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의 눈에도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이것이 본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여야 했다. 가문이나 배경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보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행복이 이토록 소중한 것임을 나는 새삼 느끼고 있었다. 준우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 앞에서 무너져 울었던 나약한 청년이 그림자는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 굴욕적인 사건을 이겨내고 자신의 발로 일어서서 정한 사랑을 찾아 늠름한 한 명의 남자로서 멋지게 성장을 이룬 것이다. 행복하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준우와 수연의 모습을 나는 봄 햇살처럼 온화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문득 생각한다. 만약 그때 서현숙과 이 일이 없었다면 준우는 여기까지 강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민지와의 관계도 어딘가 뒤틀림을 아는 채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날 아들의 뺨에 새겨진 굴욕의 붉은 자국은 결코 불행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싹을 틔우기 위해 맞이한 겨울의 마지막 낙엽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따뜻한 봄 햇살에 도달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단 한 번의 폭풍이었던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우당 했던 과거도 고통스러웠던 경험도 그 모든 것이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라고 이제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 준우의 결혼식도 무사히 끝나고 온화한 나날이 다시 찾아왔다. 초여름 해질녘 나와 준우는 오래냐 만에 둘이서 예전에 자주 산책했던 추억의 강변 길을 걷고 있었다. 강물은 지는 석양의 빛을 반사하여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바람이 기분 좋다. 뒤에 우리 두 사람의 뺨을 쓰다듬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해요. 준우가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다. 반년 전만 해도 나락에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니까 가끔은 그 모든 게 꿈이야. 이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꿈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네가 내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쟁취한 현실이란다. 나는 옹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옆모습은 회장으로서의 위험은 없고 오직 한 아들을 사랑하는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따뜻한 공기가 돼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이윽고 준우가 걸음을 멈추고 곧바로 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 맙습니다. 그 말에 이번에는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그 정신이 성장해 있었다. 아니다. 고맙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야. 준우야. 나는 눈물을 감추려는 듯 석양의 눈을 가늘게 떴다.
이가 있었기에 나는 어머니로서 한 사람의 이녀, 간으로서 강해질 수 있었어. 그날 내 뺨에 붉은 자국을 봤을 때 나는 악마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너의 올곧은 눈빛이 나를 단순히 한 복수자로 끝나지 않게 멈춰 세워 주었어. 우리는 단순히 모자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전우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세상이 부드러운 붉은색으로 물들어갔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수연이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엄마까지 이 손으로 반드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힘차게 그렇게 선언한 준우의 얼굴은 더 이상 전에 나약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예요. 가정을 짊어지고 강하고 다정한 한 집안의 가장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지는 석양을 향해 편부모라는 세상이 때로 던지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둘이서 함께 구워온 보자의 유대, 그것은 어떤 권력 다툼보다 더 훨씬 강하고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리고 지금 이 석양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그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다.